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62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주 출제되죠. 이런 스타일. 자, 풀어봅시다. 1번 우편 환증서 통화대용증권입니다. 2번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마찬가지 통화대용증권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죠? 3번 타임 발행 약속음 거래처가 어음을 끌어가지고 우리한테 줬답니다. 우리 입장에서 받을 어음 때로는 미수금 이런 식으로 처리되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안 하겠다. 답은 3번 되겠죠. 4번 만기 도래한 국채이자표 이것도 마찬가지 통화대용증권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한다. 자, 2번 풀어볼까요? 주식회사 오정은 A사로부터 갑 상품을 12월 10일에 주문받고 주문받은 갑 상품을 12월 24일에 인도하고요. 돈은 갑 상품 대금 100원을 다음과 같이 12월 31일 그리고 그 다음 연도 1월 2일 이렇게 나누어서 받았답니다. 요거 매출을 언제 인식할까 요겁니다. 우리 매출 인식 시기 거래처별로 우리 다 확인했다 그죠? 이렇게 물건 팔 때는 언제 매출 인식한다고요? 인도했을 때.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물건 인도할 때 매출 인식한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언제 12월 24일 날 인도했으니까 요 날짜가 매출 인식시기일 것이다. 수익 인식시기. 오케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재무상태표상의 자본 항목 중에서 그 성질이 다른 것은 어느 것인가? 이것도 단골 매너다. 그죠?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이 자본 중에서 어디로 분류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이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마찬가지 자본 조정이다. 그지? 자기 주식도 자본 조정이다. 그러면 보라마나 답이 4번이겠네. 4번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요거는 뭡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었다. 자, 문제 4번 볼까요?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의 기본 과정, 요거를 회계 공준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정리했었죠. 계속기업의 과정, 기업 실체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그죠? 세 개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정의를 쭉 써놓고 뭔지 찾아보라는 문제입니다. 기업 실체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된다. 뭐 말은 조금 돌려서 말했습니다만 뭐 계속 영업한다 요 말이죠. 그래서 계속 기업의 가정으로 볼 수 있겠죠. 1번이 답이 되겠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제품의 제조와 매출에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네요. 매출액 나와 있고요.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 나와 있네. 그러면 매출 원가를 구한 다음에 결국 답해야 되는 거는 매출 총이익률이거든.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거는 자, 이렇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것을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뭡니까?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이렇게 구한 것이 매출 총이익일 것이고, 요거를 뭘로 나누면 된다고요? 매출액으로 나누면 되겠다. 매출액은 여기 50만원 제시돼 있잖아. 그지? 요거 대입하면 되겠고, 매출 원가만 이제 구하면 되겠다. 매출 원가를 구해서, 위해서 이런 자료들 활용하면 되겠죠. 우리 원가의 흐름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죠? 일단 제공품 계정으로 집계가 되고요. 그리고 제품 계정으로 그것이 다시 옮겨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둘 다 네 자리 왼쪽이지. 기초금액이 왼쪽에 적힐 것입니다. 기초 제품 재고액 4만원 이렇게 적고요. 기말 제품 재고액 반대쪽에 적어야 되겠지. 9만원 적고, 판매 부대 비용 이런 거는 전혀 쓸데없는 거죠.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요거 매출 총이익률 구할 때 전혀 필요 없는,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한 정보다. 쓰지 마라. 자, 단기 총 제조원가 어디 적힙니까? 제공품의 왼쪽에 집계되겠지? 32만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기초 제공품 3만원 이렇게 될 것이고, 기말 제공품 5만원 되겠다. 그럼 뭐 빈값 채우기지 뭐. 이렇게 빈값을 채우면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결국 구하고자 하는 매출 원가는 여기 있겠죠? 계산해 봅시다. 자, 왼쪽 합계가 얼마고? 32만원 플러스 3만원 하면은 35만원 되겠죠.
그러면 요것도 35만 원이 합계가 된 거거든. 그러면 빼기 5만 원 해버리면 빈값이 30만 원 이렇게 구해질 것이다. 요것이 30만 원. 그러면 4만 원하고 30만 원 합하면 34만 원이 왼쪽 합계고 오른쪽 합계도 34만 원 돼야 되거든. 그러면 34만 원 빼기 9만 원 하면은 25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25만 원 이렇게 넣고 여기 매출액에는 50만 원 이렇게 넣으면 이것도 50만 원 이렇게 넣으면 뭡니까? 50만 원에서 25만 원 빼면은 25만 원이지. 25만 원 나누기 50만 원 이렇게 하면은 50%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다. 됐죠? 그래서 뭐 자료가 엄청 너저분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대로 쭉쭉 풀어서 구해 나가면 되겠다. 자, 문제 6번 볼까요? 다음 계정 과목 중에서 분류가 다른 것은 뭐 이런 것도 뭐 자주 묻는 문제다. 그죠? 자, 빨리 풀어보자. 임차 권리금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이론상으로는 영업권이라고 했죠. 실무에서는 임차 권리금 이꼴 프리미엄 뭐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프리미엄. 뭐 영업 장사 인수할 때 그 자리값으로 조금 더 붙여가지고 전에 장사하던 사람한테 좀 주던 거 이런 거를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 요거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그걸 임차 권리금이라고 표현한대. 그리고 우리 일반 기업 회계 중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업권이라고 한다고. 영업권. 그래서 영업권은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무형자산 종류 중에 하나가 영업권인데 이거 남한테 돈을 주고 샀을 때만 이런 거 영업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야 우리 회사는 이런 장점이 있어라고 자기가 스스로 창설한 자기가 창출해가지고 계산한 영업권은 인정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임차권리금 프리미엄을 외부에 돈을 주고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인식을 해낸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영업권이고 무형자산이다. 됐죠? 개발비 요것도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한다면 요거 개발비라고 부르고 만약에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 못하면은 연구비 또는 경상개발비 이런 이름을 쓰면서 그거는 비용으로 처리했었죠. 개발비라고 적는 순간 요거는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무형자산 맞다 이겁니다. 상표권 마찬가지로 무형자산 맞죠. 그래서 1, 2, 3번은 무형자산이고요. 전세권 똑같이 권자로 끝나지만 전세권은 뭡니까? 임차보증금 아닙니까? 그죠? 임차보증금은 월세 끼고 보증금 주는 거를 임차보증금이라고 하고 전세권은 전세금만 주는 거 뭐 그런 걸 전세권이라고 하거든. 어쨌든 똑같잖아. 임차보증금하고 전세금하고 거의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되겠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죠. 길게 설명했는데요. 이제 조금 그 시험에 자주 안 나오던 계정 과목이 좀 나와가지고 조금 길게 한번 설명 드려봤습니다. 풀 수 있겠죠? 답은 4번. 자, 문제 7번 볼까요? 주식회사 세원은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잔액의 1%로 설정하고 있답니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의 순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자, 뭘 묻고 있는지 잘 파악해야 되겠다. 그지? 뭘 묻고 있습니까? 매출채권의 순장부가액을 묻고 있대. 순장부가액이 뭐라고? 매출채권 총액에다가 대손 충당금을 뺀 거, 그것을 순장부가액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일단 매출채권 입장에서 기말 잔액은 얼마입니까? 그걸 먼저 구해봐야 되겠지? 총계정 원장 읽을 수만 있으면 기말 잔액 바로 할 수 있다. 그죠? 매출채권 자산이니까 내 자리 왼쪽이지. 기초금액 여기 적힐 것이고 총계정 원장이 마감돼 버리면 기말 금액은 어디? 반대쪽 여기다가 적힐 것이다. 그죠? 왼쪽 오른쪽 합계가 똑같아야지만 총계정 원장이 마감되는 거잖아. 그러면 왼쪽 합계가 얼마고? 5만원 플러스 50만원 하면은 55만원이잖아. 55만원. 그러면 오른쪽 합계도 55만원 되게 되겠지. 그러면 55만원 빼기 20만원 하면은 35만원이 기말 매출채권이라 이겁니다. 여기서 뭘 빼면 매출채권 순장부가액 된다고요?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 빼면 된다고.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은 뭐? 매출채권 잔액의 1%를 만드는 게 목표래. 그러면
대손충당금 네 자리가 자산의 차감이니까 오른쪽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기록될 것이고, 요거는 사실은 왼쪽으로는 좀 맞출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요 자료는 다 제시된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요 1%를 목표로 해가지고 추가로 설정하면은 여기 다시 뭐가 금액 적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 목표치인 최종 금액 요거만 알면은 바로 답 구할 수 있다고. 지금 묻고 있는 게 이번에 추가 설정하는 금액 요거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뭐 묻고 있다고? 기말 순장보액 요거 묻고 있다고. 그죠? 그렇게 풀면 되겠다. 굳이 요거를 안 구해도 되겠다. 겁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면 좋긴 좋겠지, 그지? 좀 더 자신감 있게 풀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필요한 거는 요거다. 요거 두 개. 요거 뭡니까? 35만 원의 1%만큼이니까 35만 원 곱하기 0.01 하면은 얼마고? 3,500원이잖아. 그죠? 그러면 35만 원에서 3,500원 뺀 거. 그것이 기말 순장보액이다. 3,500원 빼면은 346500이네. 그러면 답은 1번 되겠다. 그러면 사실 뭐 요거 읽는 순간 35만 원 구하면 바로 구할 수 있겠죠. 35만 원 곱하기 99%. 그래도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지 뭐. 그죠? 답은 1번 되겠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수춘항구 문제가 너무 자주 나오고 막 다 거의 대동소이한 스타일이니까 요새는 가끔 이런 식으로 조금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런 거 묻는 문제도 등장하는 것 같아. 뭐 풀 이유가 없죠? 오케이. 문제 8번입니다. 사용 중인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요것도 뭐 그저 지겹도록 문제 풀어봤다, 그지? 자, 분석기법 자 활용해가지고 다시 풀어보자. 수익적 지출이면 뭡니까? 비용이잖아. 비용을 해야 되는 거를 모르고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수익으로 해야 될 거를, 비용을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자산으로 했으니까 비용은 엄청 작게 기록되겠지. 그리고 자산은 엄청 크게 기록되겠죠? 자, 단기 순이익 먼저 파악하자고 했습니다. 수익은 아무런 영향 없는데 비용이 지금 작게 계산됐으니까 단기 순이익은 커지겠지.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자본으로 효과가 가니까 자본이 커지겠지.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만 봤을 때 부채는 아무런 변동 없고 왼쪽에 있는 자산이 커지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채는 아무런 변동 없어.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자본이 당연히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도 분석 가능하고 됐죠? 이렇게 재무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면 자산의 과소계상 아니고 과대계상이지. 단기순이익의 과대계상. 이게 맞죠? 답은 2번 되겠네. 그죠? 3번, 4번 읽어나 볼까요? 부채의 과소계상. 부채는 여기서 나온 적이 없지? 비용의 과대계상. 비용은 과소계상 됐지? 이렇게 풀 수 있겠다. 문제 9번요. 주식회사 한결의 선박 제작과 관련하여 9월 중 발생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답니다. A 선박의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단 9월 중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16만 원이고요.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분한답니다. 뭡니까? 개별 원가 계산이잖아. 선박이 대표적인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는 항목이었다, 그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을 문단 문제였고, 뭐 기준으로 배분한다고요? 직접 노무비, 요거 기준으로 배분한다. 그러면 회사 전체로 봤을 때 직접 노무비 합계액이 얼마입니까? 20만 원 이렇게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얼마라고? 16만 원 알고. 그러면 실제 배부율이겠지, 그지? 뭐 이게 예정 관련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실제 배부율로 우리가 보면 되고 실제 개별 원가 계산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부율 먼저 구해야 되겠지. 배부율은 16만 원 나누기 조업도인 20만 원 이걸로 나눈 거지. 그러면 16만 원 나누기 20만 원 얼마고? 16만 원 나누기 20만 원 하면은 자, 조업도가 그 배부율이 제조 간접비 나누기 조업도 이렇게 하면 배부율이 0.8 나오겠다 겁니다. 그죠? 0.8이 뭐에 대한 비율이라고요? 직접 노무비에 대한 제조 간접비의 비율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A 선박 입장에서 직접 노무비가 6만 원 발생했거든. 그러면 A 선박에 대한 제조 간접비는 얼마라고? 6만 원 곱하기 0.8 한 거. 얼마? 48,000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A 선박에 대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고 세 개 합한 거겠지? 그러면 9만 원 플러스 48,000원.
이렇게 하면 13만 8천 원 나오겠죠. 답은 3번 되겠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10번 볼까요? 다음은 어떠한 원가의 행태를 나타내는 그림인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딱딱 올라간다. 준고정비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 자, 넘어갑니다. 문제 11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것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배부 차이 조정하는 방법 세 가지 있었지, 그지? 무조건 매출 원가로 보내는 매출 원가 조정법. 그리고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보내는 영업의 손익법. 그리고 원가 흐름의 그 귀결을 딱 따져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원가 투입된 거는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 세 가지로 그 비례해가지고 안분하자. 그 개념은 그 비례 배분법이라고 이름 불렀던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이 있었고 순실현 가치법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봤죠? 답은 3번 되겠다. 문제 12번요. 다음 중 원가의 흐름으로 올바른 것은 뭡니까? 원재료 가가지고 일단 그죠? 원재에서 출발한 거지 재료비가. 그래서 다른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합해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제공품으로 가고 그거는 다시 제품으로 가죠. 그래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순서를 딱 정할 수 있겠죠. 2번이 답이 되겠다. 그죠? 문제 13번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거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죠? 뭐 이렇게 뭐 구구단체를 암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성격의 그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다라는 걸 딱딱 키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했었잖아. 그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아주 쉬운 거야, 사실. 맞춰볼까? 우리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수돗물 우리가 면세로 언급했잖아. 수돗물 이런 거. 신문, 잡지 이런 것들 다 도서, 신문, 잡지 다 면세로 우리가 공부했었죠. 밀가루 뭡니까? 미가공 식료품이다 이겁니다. 쌀가루도 미가공 식료품이거든. 그 밀가루도 여전히 당연히 그 미가공 식료품이니까 면세다. 초코우유 이거는 우유는 면세거든요. 근데 초코 가공 아닙니까? 미가공 식료품이 아니고 가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코 향을 넣는 순간 과세가 돼버리죠. 김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 대충 말려가지고 비닐 주머니에 넣어서 식당에 납품한다고 그거 다 면세지. 그런데 굽는 순간, 열 처리하는 순간 과세가 되고 그 양반김 포장하는 순간, 도시락 그 포장하는 순간 그 과세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가공하는 거는 무조건 과세고요. 예외적으로 두부하고 김치 그런 거는 우리 워낙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고 그런 거를 그 과세를 하면 조금 여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가공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가지고 그것만 예외적으로 면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했다 싶으면 전부 다 과세고 그 김치하고 두부만 면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당연히 가공했으니까 4번 초코우유가 과세겠지. 초코우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됐죠? 뭐 딸기우유도 당연히 그죠? 과세겠지. 자, 봅시다. 문제 14번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행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면서 간접세에 해당한다. 맞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이런 것도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굉장히 그 학자님들이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이슈니까. 그래서 제가 쭉 1년의 거래 구조 설명하면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 짚어드렸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번 맞고요. 2번 면세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다. 이런 거 설명드렸죠. 3번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거래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름이 고만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고 했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전단계 세공제법이 맞는 거고요. 전단계 거래 공제법 이런 거는 틀렸다 이겁니다. 다른 방법이니까 이게 틀린 질문이다. 됐죠? 3번이 답이 되겠지. 4번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제화 등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부분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됐고 그에 따라서 생산한 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전혀 매겨지지 않고 그에 따라서 생산지국은 부가가치세가 없고 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를 부담하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실현된다. 구현된다.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설명드렸죠. 오케이. 역진성 완화는 그 무조건 10% 이렇게 때려버리면 그 못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그런 성격을 역진성으로 했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생필품을 면세하는 것,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문제 15번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뭐 이런 것도
자주 출제되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거든. 납부세액에서 출발합니다. 납부세액이 뭡니까?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잖아. 그러면 매출세액 구하려면 납부세액에다가 매입세액을 플러스하면 매출세액 나오겠죠. 그렇게 구해보자. 요 매입세액은 두 번째 점에 있는 자료거든요.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은 1,500만 원이잖아. 이 중 사업과 관련 없는 물품의 공급가액은 1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수치한 세금계산서에 적혀있는 공급가액은 1,500만 원이지만 요 중에서 150만 원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 못 받잖아. 그러면 1,3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1,450만 원은 공급가액이잖아. 물건값이니까 매입세액, 부가가치로 따지면 거기다가 곱하기 10%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5만 원만큼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라고. 납부세액은 150만 원 나왔대. 그러면 X 빼기 135만 원은 150만 원. 이렇게 산식이 정리되는 거지. 그러면 X가 얼마입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거잖아. 150만 원 플러스 135만 원. 이렇게 하면 285만 원. 요게 매출세액 되겠죠? 매출세액은 285만 원. 답은 1번 되겠네. 여기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의 공급가액은 240만 원이고 매입과 관련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없다라고 돼 있네. 자, 그러면 공급가액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한 적이 있나 봐. 내역시 용지한 구매계획서 같은 것처럼. 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해가지고 240만 원 요게 공급가액이 있단 말은 요거 과세 표준에 속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우리가 매출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물었다 그러면 240만 원 플러스 285만 원 곱하기 10%한 거. 그죠? 2,850만 원. 그죠? 곱하기 10%가 아니고 나누기 10% 해야 되겠죠? 나누기 10%. 그죠? 그래서 2,850만 원 플러스 240만 원. 얼마입니까? 2850000 곱하기 10 해가지고요. 2,850만 원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240만 원 구합니다. 더한다 그러면 3,090만 원. 요거를 과세 표준으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묻고 있는 게 과세 표준이 아니고 매출세액을 묻고 있잖아. 그러면 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이런 거는 고려 전혀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요 단순히 285만 원 요걸로 답을 하면 되겠지. 아까 우리 대손 충당금 문제 열심히 풀어봤는데 결국 묻고 있는 게 기말 순장보액이 뭐냐 뭐 그거 문제하고 성격 비슷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요런 거 굳이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요거에 대해서 납부세액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요것만 서로 딱 구해가지고 역산해가지고 구하는 것이 답이 돼버리고 요 3,090만 원까지는 우리가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는 이런 문제였다. 그래서 어쩔 때는 보니까 요런 거의 유사한 자료가 제시된 상태에서 과세 표준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자, 요 스타일은 거의 유사한 자료가 제시되면서 이번에는 매출세액을 구하라.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 그래서 뭘 묻는지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풀었으면 좋겠어. 됐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서 우리 62회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평이했다 그죠? 평이했고 그 키포인트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